찌개가 이게 뭐야? 이게 간이라고 만들어 놓은 거야? 내가 이런 며느리 들릴 줄 알았으면 아들 결혼을 시켰겠냐? 소리가 현관문 너머에서 먼저 흘러 들어왔습니다. 과일 봉지를 든 손이 그 자리에서 멈춰버렸습니다. 손잡이를 잡으려던 손이 그만 미끄러지고 말았죠. 그러나 문은 이미 삐걱 소리를 내며 안쪽으로 열리고 있었습니다. 저녁 황혼빛이 거실 바닥 위로 길게 깔려 있었습니다. 그 빛 한가운데에 딸이 서 있었습니다. 오른쪽 뺨이 새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죠. 고개는 완전히 바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두 손을 배 앞에 모은 채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죠. 죄송합니다. 어머니, 다음엔 더 조심하겠습니다. 제가 아직 많이 부족한가 봐요. 정말 죄송합니다. 목소리는 놀랍도록 낮고 차분했습니다. 떨리지도 않고 끊기지도 않았습니다. 박정임이 한 발 더 앞으로 다가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검은 카디건 소매가 팔짱 낀 팔에서 바스락댔습니다. 같은 말을 몇 번을 해야 알아듣겠어. 도대체 말을 들을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그때 딸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엄마와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딸의 눈 안에서 무언가가 아주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순식간에 사라져 버렸죠. 대신 딸의 입꼬리가 살며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억지로 당겨 올린 것처럼 보이는 웃음이었습니다. 엄마, 언제 왔어? 연락도 없이. 어서 들어와. 여기 서 있지 말고. 박정임이 그제야 오경숙을 발견하고 돌아보았습니다. 어머나, 사돈 어른이 오셨네요. 정말 반갑습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몰라 뵙고 신뢰가 많았습니다. 방금까지와 같은 사람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목소리였죠. 손을 모아 쥐며 허리를 살짝 숙여 반기는 표정이었습니다. 오경숙은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과일 봉지가 바닥에 닿은 것도 몰랐습니다. 시선이 박정임을 지나 딸의 뺨으로 옮겨갔습니다. 뺨은 여전히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딸은 엄마의 시선을 피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에서 차 한 대가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을 저녁 공기가 열린 문으로 싸늘하게 흘러들어왔습니다. 도대체 저 빨간 뺨은 언제부터인 걸까요? 오늘이 처음인 건지, 그 이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던 건지. 그런데 왜 딸은 그 순간에도 웃고 있었던 걸까요? 엄마가 알까봐 두려운 건지, 아니면 이미 모든 것에 체념한 건지. 저 웃음 뒤에 숨겨진 것을 엄마는 그날 처음으로 보게 됩니다. 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하실 분들은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무료로 누르는 그 한 번이 이런 사연을 계속 만들어가는 힘이 됩니다. 그날 아침부터 오경숙의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뭐라고 설명하기 어려운 무게 같은 것이 가슴 위에 얹혀 있었습니다. 이유도 모른 채 몸이 자꾸 딸에게로 향하고 싶어 했습니다. 결국 전화기를 꺼내 수아의 이름을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5번이나 길게 울렸습니다. 6번째에야 전화가 연결되었습니다. 엄마. 왜 이 시간에 전화했어? 나 지금 좀 바쁜데. 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확실히 낮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엄마가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했어. 별일 없지? 없어, 엄마. 나 진짜 괜찮아. 전화 너머로 그릇이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낮고 날카로운 목소리 하나가 딸의 목소리 뒤로 섞여 들어왔습니다. 박정임의 목소리임이 분명했습니다. 지금 전화할 시간이 있어? 빨리 와서 상 차려. 딸이 대답하다가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엄마, 나 끊어야 할 것 같아. 나중에 전화할게. 전화가 그렇게 뚝 끊겨버렸습니다. 오경숙은 화면이 꺼진 전화기를 한참 내려다봤습니다. 손바닥이 조금씩 땀으로 축축해지고 있었습니다. 가슴 위의 무게가
조금 더 무거워진 것 같았죠. 오경숙은 자리에서 일어나 소파 위에 코트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냥 가봐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이유는 없었지만 발이 먼저 딸 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딸네 집까지는 버스로 40분이 걸렸습니다. 오경숙은 창가 자리에 앉아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수아가 어릴 때 다니던 초등학교 담벼락이 유리창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울긋불긋 단풍이 든 나무들이 담 너머로 빼꼼히 보였습니다. 딸을 공주처럼 키웠다는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빠듯한 살림이었지만 딸만큼은 부족하게 키운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이상한 느낌이 더욱 무겁게 느껴지는 것인지도 몰랐죠. 버스가 딸네 집 근처 정류장에 멈춰섰습니다. 오경숙이 자리에서 일어나 내렸습니다. 버스 문이 닫히며 차가운 바람이 등 뒤로 밀려왔습니다. 빌라 계단을 밟을 때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3층 계단참에서 잠깐 발이 멈췄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길 바랐습니다. 그러나 위층에서 흘러내려오는 목소리가 있었죠. 박정임의 목소리가 계단을 타고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오경숙의 발걸음이 저도 모르게 빨라졌습니다. 드디어 5층 현관 앞에 다다랐습니다. 과일 봉지를 고쳐 쥐고 손잡이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현관문이 열리고 말았습니다. 20여 년 전 봄날 아침이었습니다. 오경숙은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부엌 찬장을 열면 늘 같은 풍경이었습니다. 쌀이 담긴 플라스틱 통, 달걀 서너 개, 남은 반찬이 두어 가지였죠. 그래도 오경숙의 손은 한 번도 망설인 적이 없었습니다. 도시락통을 꺼내 뚜껑을 열고 밥을 정성스럽게 담았습니다. 달걀말이를 얇게 썰어 반찬칸에 나란히 얹었습니다. 브로콜리를 데쳐서 참기름을 한 방울 떨어뜨렸습니다. 새벽 공기는 아직 차가웠지만 부엌만은 따뜻했습니다. 가스레인지 위에서 달걀 지지는 소리가 지글지글 났습니다. 참기름 냄새가 좁은 부엌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엄마, 나 일어났어. 오늘도 도시락 싸줘? 내 거 맞지? 냄새가 좋은데. 복도 쪽에서 작은 목소리가 흘러들어왔습니다. 작은 목소리의 주인은 수아였습니다. 그럼 수아 거 싸고 있지. 빨리 세수하고 와. 응. 엄마 최고야. 엄마 밥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발소리가 복도를 달려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경숙의 손에 저도 모르게 힘이 들어갔습니다. 달걀말이를 자르는 손이 조금 더 정성스러워졌습니다. 살림이 빠듯하다는 것은 오경숙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혼자 벌어 혼자 키우는 형편이었습니다. 딸아버지는 수아가 3살 때 집을 나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오경숙과 수아 단둘만의 세상이 시작되었습니다. 벌써 20여 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오경숙은 딸 앞에서 단 한 번도 힘들다는 표정을 짓지 않았습니다. 딸이 엄마 눈치를 볼 필요가 없도록 그것 하나만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수아가 원하는 게 있으면 어떻게든 마련했습니다. 친구들이 다 갖고 있는 가방이 있으면 한 달치 저녁 식사를 아꼈죠. 현장 체험 학습비가 나오면 야근을 한 번 더 했습니다. 수아는 그런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엄마가 항상 뭐든 해결해 준다고 믿을 뿐이었습니다. 그 믿음이 오경숙에게는 무엇보다 소중했습니다. 세수를 마친 수아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볼이 통통하고 눈이 초롱초롱했습니다. 빨간 체크 원피스를 입고 단발머리가 뺨에 찰싹 붙어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뭐 들었어? 달걀말이 냄새 나는데. 달걀말이랑 브로콜리야.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잖아. 내가 내 좋아하는 거 다 아는 엄마거든. 수아가 오경숙 옆으로 쪼르르 다가와 옆에 섰습니다. 작은 손이 오경숙의 앞치마 끝을
살짝 잡아당겼습니다. 엄마, 나 오늘 학교에서 발표 있는데 잘할 수 있을까? 조금 떨려. 오경숙이 도시락통 뚜껑을 닫으며 수아를 내려다봤습니다. 수아가 못하는 게 세상에 뭐가 있다고. 우리 수아는 무조건 잘해. 엄마가 보증해. 수아가 오경숙의 허리를 양팔로 꼭 안았습니다. 작은 팔이 허리를 감아주는 느낌이 따뜻하게 전해졌습니다. 엄마, 나 엄마 없으면 못 살아. 나도 그래, 수아야. 나도 내가 없으면 못 사는 사람이야. 오경숙이 수아의 머리를 한 손으로 천천히 쓸었습니다. 단발머리가 손 안에서 부드럽게 넘어갔습니다. 수아를 보낸 뒤 오경숙은 한참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학교 쪽으로 달려가는 빨간 원피스가 골목 끝에서 사라질 때까지였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천천히 안으로 돌아왔습니다. 부엌 개수대에 기대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침 햇살이 작은 부엌 창문으로 비스듬히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오경숙은 앞치마로 손을 닦고 지갑을 꺼냈습니다. 지갑 안쪽에 사진이 한 장 끼워져 있었습니다. 수아가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앞니가 2개 빠진 웃음으로 정면을 바라보는 사진이었죠. 오경숙은 그 사진을 한참 내려다봤습니다. 이 아이를 공주처럼 키우겠다고 처음 다짐했던 날이 어제 같았습니다. 그리고 오경숙은 정말 그렇게 키웠습니다. 부족하게 키운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적어도 스스로는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딸의 뺨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그리고 딸은 엄마 앞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사진 속 그 웃음과 똑같이 입꼬리를 올린 채로였죠. 오경숙의 손이 차갑게 식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지갑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 힘이 어디서 오는 것인지 오경숙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가스레인지 불을 끄는 것을 깜빡 잊고 있었습니다. 다시 부엌으로 돌아와 불을 꺼야 했습니다. 달걀말이 끝 조각이 프라이팬 가장자리에 조금 눌어붙어 있었습니다. 오경숙은 그것을 바라보다가 프라이팬을 냄비 받침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수아가 어릴 때 직접 골라준 꽃무늬 받침이었습니다. 엄마, 이거 예쁘지? 우리 집에 두면 딱이야. 이거 사자, 엄마. 꽃이 너무 예뻐서 자꾸 보고 싶어. 그때 딸의 목소리가 아직도 귀에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오경숙은 냄비 받침을 한 손으로 쥐었습니다. 꽃무늬 가장자리가 손가락 끝에 차갑게 닿았습니다. 그 차가운 감촉이 오히려 정신을 선명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딸이 2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엄마 앞에서 웃음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꼭 7개월 전의 일이었습니다. 벚꽃이 예식장 앞마당에 흐드러지게 피어있던 봄날이었습니다. 오경숙은 그날 아침 일찍 일어나 오랫동안 화장을 했습니다. 딸의 결혼식이었습니다. 자주색 정장 재킷을 입고 거울 앞에 섰을 때 손이 약간 떨렸습니다. 기쁜 건지 서운한 건지 스스로도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예식장 안은 화환 냄새와 향수 냄새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하얀 꽃들이 통로 양옆으로 늘어서 있었습니다. 신부 대기실 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렸습니다. 수아야, 엄마야. 들어가도 되겠어? 들어와, 엄마. 나 어때? 솔직하게 말해줘. 수아가 웨딩드레스를 입고 거울 앞에 서 있었습니다. 흰 드레스가 바닥까지 풀어져 내려와 있었습니다. 눈이 빛나고 볼이 분홍빛으로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엄마, 솔직히 나 예쁜 거 맞지? 진짜로 말해줘. 세상에서 제일 예쁜 신부야. 엄마 눈에는 그렇게 보여. 수아가 오경숙을 향해 두 팔을 벌렸습니다. 드레스를 구길까봐 살살 안아줘야 했지만 오경숙은 있는 힘껏 안았습니다. 수아의 어깨가 오경숙의 가슴 안으로 안겨들었습니다.
베일에서 장미향이 부드럽게 흘러나왔습니다. 한참이 지났습니다. 오경숙이 먼저 천천히 손을 놓았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지만 눈물이 흘러내리기 전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울지 마, 엄마. 마스카라 다 지워지잖아. 알아. 엄마 안 울어. 눈에 뭐 들어간 것뿐이야. 수아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맑고 경쾌한 웃음이었습니다. 오경숙은 그 웃음을 눈에 담았습니다. 이 웃음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예식이 시작되기 전 오경숙은 홀로 복도를 걸었습니다. 그때 복도 끝에서 한 여자와 마주쳤습니다. 아이보리 정장을 입고 진주 목걸이를 한 여자였습니다. 예순이 가까워 보이는 나이였지만 머리카락은 곱게 염색되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신부 쪽 어머니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오수아 어머니입니다. 어머나,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민준이 어머니 박정임이에요.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에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박정임이 두 손을 모아 쥐고 고개를 살짝 숙여 인사했습니다. 목소리가 따뜻하고 막힘이 없었습니다. 눈 주변에 주름이 지며 환하게 웃는 모습이었습니다. 오경숙도 손을 내밀어 악수를 나눴습니다. 우리 수아 잘 부탁드립니다. 아직 많이 부족한 아이예요. 아이고, 무슨 말씀이세요? 얼마나 예쁜 며느리가 오는데요. 제가 꼭 친딸처럼 챙기겠습니다, 어머니. 박정임의 말은 조금도 막힘이 없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말처럼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죠. 그런데 오경숙의 마음 한구석에 작은 돌 하나가 내려앉았습니다. 딱히 이유를 댈 수 없는 느낌이었습니다. 말이 너무 완벽하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웃음이 너무 훈련된 것처럼 보인다는 느낌이었죠. 그러나 오경숙은 속으로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결혼식 날 이런 생각을 하는 건 지나친 것이었습니다. 예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수아가 오경숙의 팔짱을 끼고 버진 로드를 걸었습니다. 흰 드레스가 바닥을 부드럽게 쓸며 나아갔습니다. 하객들의 눈빛이 일제히 수아에게로 향했습니다. 민준이 제단 앞에 서서 수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경숙은 딸의 손을 민준에게 건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들키지 않으려고 두 손을 앞에 가지런히 모았습니다. 주례가 시작되는 동안 오경숙은 딸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흰 드레스가 조명을 받아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 아이는 지금 행복할 것이었습니다. 오경숙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하객석 반대편에 박정임이 앉아 있었습니다. 오경숙과 눈이 마주치자 박정임이 먼저 미소를 지었습니다. 완벽한 미소였습니다. 오경숙도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가슴속에 그 작은 돌멩이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결혼식이 끝날 때까지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7개월이 지난 오늘이었습니다. 그 돌멩이는 이제 바위덩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결혼하고 2달이 지난 어느 평일 낮이었습니다. 오경숙이 처음으로 신혼집을 방문한 날이었습니다. 현관 앞에서 벨을 누르고 잠시 기다렸습니다. 평소보다 한참이 지나서야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렸을 때 오경숙은 딸의 얼굴부터 봤습니다. 수아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엄마 왔어? 왜 연락도 없이 왔어? 어머니도 오셨어요? 잠깐만요, 들어오세요. 목소리는 밝았습니다. 그런데 목소리와 달리 수아의 얼굴이 2달 사이에 부쩍 야위어 있었습니다. 뺨에 살이 빠진 게 눈에 띄었습니다. 눈 아래에 그늘이 생겨 있었습니다. 오경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신발을 벗었습니다. 거실로 들어서자 박정임이 소파 중앙에 앉아 있었습니다. 리모컨을 손에 쥔 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죠. 어머나, 사돈 어른이 오셨네요.
어서 오세요. 연락을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좀 준비를 했을 거예요. 박정임이 자리에서 반쯤 일어나며 웃었습니다. 여전히 따뜻하고 막힘없는 웃음이었습니다. 아이고, 그냥 딸 얼굴 한번 보러 왔습니다. 딸이 잘 지내는지 궁금해서요. 오경숙이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수아가 부엌으로 들어가 커피를 준비했습니다. 박정임이 오경숙 쪽으로 몸을 약간 기울였습니다. 수아가 아직 집안일을 많이 서툴러서요. 제가 많이 가르치고 있는데 빨리 적응을 해야 할 텐데 워낙 귀하게 자라서 그런지 손이 많이 가더라고요. 웃음은 여전히 붙어 있었지만 말의 끝이 뾰족했습니다. 오경숙이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수아가 커피잔을 들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테이블 위에 잔을 내려놓으려다 손이 약간 흔들렸습니다. 커피가 잔 바깥으로 조금 튀었습니다. 박정임의 눈썹이 아주 잠깐 움직였습니다. 조심 좀 해. 왜 이렇게 덤벙대?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닦을게요. 수아가 재빨리 행주를 가져와 테이블을 닦았습니다. 그 동작이 너무 빠르고 익숙했습니다. 마치 이런 상황을 수없이 겪어온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오경숙의 시선이 수아의 손등으로 향했습니다. 행주를 쥔 손등 위에 붉은 자국이 보였습니다. 손가락 두 번째 마디 위에 작은 긁힘 같은 것이었습니다. 오래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안 된 자국처럼 보였죠. 오경숙이 아무것도 못 본 척 커피잔을 들었습니다. 커피는 이미 조금 식어 있었습니다. 수아가 소파 가장자리에 앉았습니다. 소파 한가운데는 박정임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수아는 자연스럽게 가장자리를 택했습니다. 그 동작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오히려 이상했습니다. 처음부터 그 자리가 자신의 자리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창밖에 흐린 하늘이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바람이 창문을 한번 흔들고 지나갔습니다. 수아야, 잘 지내고 있는 거지? 밥은 잘 먹고 있어? 응, 엄마. 나 잘 지내고 있어. 걱정하지 마. 진짜 괜찮은 거야? 얼굴이 많이 야윈 것 같아서 좀 피곤했나 봐. 요즘 많이 나아지고 있어. 수아가 다시 웃었습니다. 걱정을 덜어주려는 웃음이라는 걸 오경숙은 느꼈습니다. 박정임이 리모컨으로 채널을 바꾸며 끼어들었습니다. 신혼 초에는 다 피곤한 법이에요, 사돈어른. 집안일도 배워야 하고 시어머니 모시는 것도 배워야 하니까요. 그게 다 쌓여서 좀 힘든 거지 별건 아닐 거예요. 오경숙이 박정임을 바라봤습니다. 채널을 바꾸는 손이 아주 자연스러웠습니다. 마치 이 거실이 원래부터 자기 것인 사람처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오경숙은 커피잔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딸의 손등이 빨간 자국을 다시 한번 봤습니다. 저게 무엇인지 모르는 척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자리에서 물을 수는 없었습니다. 박정임이 옆에 있었습니다. 1시간쯤 지나 오경숙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수아가 현관까지 배웅을 나왔습니다. 신발을 신으면서 오경숙이 조용히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등에 빨간 자국이 손 안에 들어왔습니다. 수아가 손을 살짝 빼면서 웃었습니다. 엄마, 또 와. 나 보고 싶으면 언제든지. 수아야, 혹시 힘든 거 있으면 엄마한테 말해야 해. 무슨 소리야, 엄마. 나 하나도 안 힘들어.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오경숙은 계단 앞에서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손바닥 안에 딸의 손등 감촉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거기에 있던 빨간 자국의 감촉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빌라 입구를 나서는 순간 바람이 얼굴을 차갑게 스쳤습니다. 흐린 하늘에서 빗방울이 하나 둘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오경숙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우산을 가져오지 않았다는 것을 그제야 알았습니다. 밤 11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오경숙은 불도 다 끄지 않은 채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스탠드 하나만 켜놓은 거실이었습니다. 스마트폰 화면 위에는 수아의 카카오톡 대화창이 열려 있었습니다. 마지막 메시지는 이틀 전이었습니다. 엄마 나 괜찮아. 잘 지내고 있어.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오경숙이 보낸 메시지에는 답이 없는 것들이 2개 더 있었습니다. 읽음 표시는 되어 있었습니다. 딸이 보고도 답을 못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오경숙이 화면을 끄고 테이블 위에 녹차잔을 들었습니다. 녹차는 이미 완전히 식어 있었습니다. 차가운 잔 표면이 손바닥에 닿았습니다. 오경숙은 그 차가움을 느끼면서 잔을 도로 내려놓았습니다. 결혼 초에는 일주일에 3~4번씩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2달 전부터 수아 쪽에서 먼저 연락이 오는 일이 줄어들었습니다. 전화를 걸면 받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늘 짧았습니다. 나 지금 좀 바빠. 나중에 전화할게. 엄마 나 괜찮아. 걱정하지 마. 그 말이 반복되었습니다. 통화가 끝날 때마다 오경숙의 가슴 어딘가가 조금씩 서늘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오늘도 저녁 6시쯤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오래 울렸습니다. 10번쯤 울린 뒤에야 연결되었습니다. 엄마. 왜 전화했어? 나 지금 좀 바쁜데. 바쁜 게 뭔데 저녁 시간에? 어머니 저녁 준비 중이야. 나중에 전화할게. 그리고 전화가 끊겼습니다. 박정임 저녁 준비라는 말이 귓속에 걸렸습니다. 결혼 석 달이 지난 평일 저녁이었습니다. 맞벌이도 아니고 수아는 지금 직장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퇴근하고 들어오면 바로 시어머니 저녁부터 차려야 하는 거였습니다. 오경숙이 소파 등받이에 기대며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에 수아의 손등위 빨간 자국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 자국을 처음 봤을 때 아무 말도 못한 자신이 자꾸 마음에 걸렸습니다. 눈을 다시 떴습니다. 스탠드 불빛이 노랗게 벽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지갑을 꺼냈습니다. 안쪽에서 수아의 초등학교 졸업 사진을 꺼냈습니다. 손이 낡아 가장자리가 조금 구겨진 사진이었습니다. 앞니 2개가 빠진 웃음으로 정면을 바라보는 수아였습니다. 오경숙이 그 사진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이 사진을 찍던 날 수아가 한 말이 있었습니다. 엄마, 나 나중에 커서 엄마 곁에 있을 거야. 엄마 외롭지 않게 내가 맨날 옆에 있을 거야. 그 말이 얼마나 기뻤는지 몰랐습니다. 오경숙이 사진을 천천히 지갑 안으로 도로 집어넣었습니다. 지갑이 닫히며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가 조용한 거실에 짧게 울렸습니다. 딸이 결혼한 뒤로 이 거실이 더 조용해진 것 같았습니다. 수아가 있을 때는 몰랐습니다. 아이가 없다는 것이 이렇게까지 조용한 일인지 그동안 알지 못했습니다. 스마트폰을 다시 들었습니다. 수아에게 메시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수아야, 엄마야. 밥은 먹었어? 엄마 보고 싶으면 언제든지 전화해. 그리고 지우고 다시 썼습니다. 수아야, 힘든 거 있으면 엄마한테 말해야 해. 엄마는 괜찮아도 들어줄게. 그것도 지웠습니다. 결국 이렇게만 보냈습니다. 수아야, 엄마야. 밥 먹었어? 3글자짜리 답이 오는데 1시간이 걸렸습니다. 응, 먹었어. 오경숙이 스마트폰 화면을 끄지 않은 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화면 안에서 수아의 프로필 사진이 보였습니다. 결혼식 날 찍은 웨딩드레스 사진이었습니다. 활짝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그 웃음이 지금도 같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스탠드 불빛이 흔들리지 않고 노랗게 타고 있었습니다. 바깥에서 바람이 창문을 한번 두드리고 지나갔습니다.
오경숙은 한참 동안 그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부엌 전체를 차갑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싱크대 안에 그릇이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아침 그릇, 점심 그릇, 간식 그릇이 모두 합쳐진 것이었습니다. 수아는 퇴근하고 들어오자마자 가방도 내려놓지 않고 부엌으로 왔습니다. 가방을 부엌 의자에 걸어두고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물을 틀었습니다. 찬물이 손 위로 쏟아졌습니다. 손끝이 금세 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거 봐, 이 그릇 아직 기름기가 남아있잖아. 박정임의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수아가 뒤를 돌아봤습니다. 박정임이 부엌 입구에 팔짱을 끼고 서 있었습니다. 오른손에 아까 수아가 씻어 선반에 얹어놓은 그릇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제가 다시 씻겠습니다, 어머니. 씻을 거면 제대로 씻어야지. 이게 씻은 거야? 박정임이 그릇을 싱크대 안으로 툭 던지듯 내려놓았습니다. 그릇이 다른 그릇에 부딪히며 쨍 소리가 났습니다. 수아가 어깨를 움츠렸습니다. 그 동작이 반사적으로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제가 다시 할게요.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들어. 세제를 충분히 써야 기름이 빠진다고. 지금 물 아깝다고 아껴 쓰는 거야? 아니면 그냥 귀찮은 거야? 수아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입술을 한번 깨물고 다시 수도꼭지를 틀었습니다. 박정임이 그대로 서서 수아의 등을 바라봤습니다. 시선이 등 위에 얹혀 있는 것이 느껴질 만큼 무거웠습니다. 저녁은 된장찌개야. 어제처럼 싱겁게 하면 안 돼. 밥도 다 돼가고 있지? 민준이 6시 반에 들어온다고 했잖아. 네, 알겠습니다, 어머니. 박정임이 부엌에서 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실에서 텔레비전 소리가 켜졌습니다. 수아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형광등이 얼굴 위로 차갑게 쏟아졌습니다. 눈 아래 그늘이 형광등 불빛 아래서 더 짙어 보였습니다. 창밖이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퇴근길 빌라 골목에 가로등이 하나씩 켜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수아가 설거지를 끝내고 냄비 뚜껑을 열었습니다. 된장찌개가 보글보글 끓고 있었습니다. 냄새가 좁은 부엌을 가득 채웠습니다. 간을 봤습니다. 어머니 입맛에 맞는 간이 어느 정도인지 아직도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어제는 싱겁다고 했고 그제는 짜다고 했습니다. 어느 쪽이든 한 번은 트집을 잡는 것 같았습니다. 수아가 소금을 조금 더 집어넣었습니다. 한 꼬집, 또 한 꼬집이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것은 추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준이 들어오는 소리였습니다. 왔어? 거실에서 박정임의 목소리가 먼저 나왔습니다. 응, 엄마. 오늘 좀 피곤하다. 수아야, 밥 다 됐어? 민준이 부엌 쪽을 향해 소리를 질렀습니다. 응, 거의 다 됐어. 잠깐만. 수아가 대답하면서 손을 더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불을 줄이고 뚜껑을 닫고 밥솥을 열었습니다. 밥을 3그릇 담았습니다. 박정임 것, 민준 것, 그리고 자기 것이었습니다. 자기 그릇은 제일 마지막에 담았습니다. 양도 제일 적었습니다. 상을 들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박정임이 벌써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민준이 소파에서 핸드폰을 보고 있다가 상이 오자 식탁으로 옮겼습니다. 된장찌개야? 어제도 이거였잖아. 박정임이 숟가락을 집으며 찌개 쪽을 봤습니다. 수아가 아무 말 없이 박정임의 밥공기를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찌개 좀 떠봐. 박정임이 수아를 향해 국자를 밀었습니다. 수아가 찌개를 떠서 그릇에 담았습니다. 박정임이 한 숟가락 떠서 맛을 봤습니다.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냥 먹을 수는 있겠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칭찬도 아니고 야단도 아닌 그 한마디가 오늘 하루의 평가였습니다. 수아가 자기 자리에 앉아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찌개를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식탁 위에서 숟가락 소리와 그릇 소리가 오갔습니다. 그 소리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민주는 밥을 먹으면서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박정임은 텔레비전을 보며 먹었습니다. 수아는 그 가운데 앉아 밥을 넘겼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식탁 위를 차갑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된장 냄새가 식탁 위에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녁이 맛있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밥을 삼키는 것이 조금 힘들었습니다. 저녁 설거지를 끝내고 나니 밤 9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박정임이 자기 방으로 들어간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수아도 안방으로 왔습니다. 민주는 이미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스마트폰 화면에서 나오는 빛이 어두운 방 안을 약하게 밝히고 있었습니다. 수아가 침대 가장자리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스프링이 아주 작게 눌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머리를 묶었던 머리끈을 풀었습니다. 머리카락이 어깨 위로 흘러내렸습니다. 하루 종일 묶어두었던 머리였습니다. 두피가 약간 당기는 느낌이 풀리면서 잠깐 시원했습니다. 민준아, 나 할 말이 있어. 민준이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짧게 대답했습니다. 응, 말해. 수아가 잠깐 숨을 골랐습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며칠째 생각해 온 말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나한테 너무 심하게 하는 것 같아. 오늘도 그릇 갖고 오셔서 다시 씻으라고 하셨는데 그런 거는 한두 번이 아니야. 매일 있는 일이야. 민준이 그제야 스마트폰 화면을 끄고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수아야, 우리 엄마가 좀 깐깐한 건 알아. 근데 원래 그런 사람이야. 아기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성격이 좀 그런 거거든. 신경 쓰지 마. 수아가 무릎 위에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손가락이 무릎 위에서 조용히 말려 들어갔습니다. 성격이 그런 거랑 나한테 심하게 대하는 건 달라. 오늘 그릇을 싱크대 안에 던졌어. 쨍 소리가 났어. 그게 그냥 성격 때문이라고 할 수 있어? 민준이 몸을 옆으로 돌렸습니다. 수아를 바라보는 눈빛이 조금 피곤해 보였습니다. 수아야, 나도 하루 종일 일하고 들어왔어. 지금 이 얘기를 꼭 지금 해야 해? 내가 피곤한 거 알잖아. 내일 얘기하면 안 돼? 수아가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민준은 이미 다시 스마트폰을 들어 올리고 있었습니다. 화면이 다시 켜지면서 방안이 다시 약하게 밝아졌습니다. 수아가 입을 열었다가 닫았습니다. 내일도 똑같은 대답이 돌아올 것이었습니다. 내일 저녁에도 민주는 피곤하다고 할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일 것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넉 달이었습니다. 같은 대화를 이미 여러 번 했습니다.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수아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침대 옆 스탠드 불빛이 수아의 얼굴 한쪽만 비추고 있었습니다. 빛이 닿지 않는 쪽 얼굴이 그늘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화장실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세면대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 자신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눈 아래가 어두웠습니다. 뺨이 많이 빠져 있었습니다. 이 얼굴이 결혼 전 자신의 얼굴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수돗물을 틀었습니다. 찬물이 손바닥 위로 고였습니다. 손으로 물을 떠서 얼굴에 끼얹었습니다. 차가운 물이 뺨 위로 흘러내렸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엄마 집 거실이 떠올랐습니다. 낡은 소파, 노란 스탠드 불빛, 항상 거기에 앉아있던 엄마였습니다. 전화하면 바로 받던 엄마였습니다. 수아야, 엄마야. 밥은 먹었어? 그 목소리가 귓속에서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수아가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세면대 가장자리를 두 손으로 잡았습니다.
손끝에 차가운 도자기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러나 울면 안 되었습니다. 민준이 들을 수도 있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엄마가 알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엄마가 알면 걱정할 것이었습니다. 그 걱정을 받아들일 자신이 없었습니다. 수아가 다시 찬물을 얼굴에 끼얹었습니다. 이번엔 더 세게 끼얹었습니다. 눈가의 열기가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젖은 얼굴이 거울에 비쳤습니다. 수아가 거울 속의 자신을 잠깐 바라보다가 수건을 들었습니다. 얼굴을 천천히 닦아냈습니다. 화장실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민주는 스마트폰을 보다가 잠들어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가슴 위에서 반쯤 떨어져 있었습니다. 수아가 민준의 스마트폰을 조심스럽게 집어 침대 옆에 내려놓았습니다. 불을 껐습니다. 어둠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수아가 침대 위에 누웠습니다. 천장이 어두워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창밖에서 멀리 차 소리가 한 번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 아침에 또다시 부엌으로 가야 했습니다. 결혼 5달이 지난 어느 주말이었습니다. 오경숙이 마트에 들렀다가 주차장 앞에서 발을 멈췄습니다. 마트 입구 한쪽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중년 여성 서너 명이 장바구니를 들고 서서 웃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한 명이 오경숙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분홍 블라우스를 입고 양손에 장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박정임이었습니다. 오경숙이 그 자리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쪽에서는 오경숙을 발견하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박정임이 주변 여성들을 향해 말하고 있었습니다. 웃음이 얼굴 가득 번져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낭낭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얼마나 싹싹한지 몰라요. 시어머니가 힘든 줄 알고 먼저 나서서 이것저것 다 챙겨줘요. 제가 사람 복이 참 많죠. 이런 며느리가 어디 있겠어요. 주변 여성 한 명이 맞장구를 쳤습니다. 어머, 박 집사님이 평소에 잘 대해주시니까 며느리도 그렇게 따르는 거죠. 요즘 그런 며느리가 어디 있어요. 복 받으셨네. 박정임이 손사래를 치며 웃었습니다. 아이고, 제가 뭘 잘했겠어요. 그냥 내 자식처럼 생각하고 챙기려고 노력하는 것뿐이에요. 오경숙이 코트 안으로 손을 집어넣었습니다. 손가락 끝이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지금 저 여자가 말하는 며느리가 자기 딸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저 말을 듣고 있는 동네 사람들은 박정임이 얼마나 좋은 시어머니인지 알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교회 집사이고 동네 인심 좋은 아주머니이고 며느리를 친딸처럼 챙기는 사람으로 알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딸의 손등 위에는 빨간 자국이 있었습니다. 딸은 엄마 전화에 1시간이 지나서야 답장을 보냈습니다. 딸은 지금도 그 집 소파 가장자리에 앉아 있을 것이었습니다. 박정임이 장바구니를 고쳐들며 한 명 한 명 눈을 맞추며 말했습니다. 우리 며느리 요리 솜씨도 늘고 있어요. 처음엔 많이 서툴렀는데 제가 옆에서 하나하나 가르쳐주고 있어요. 며느리가 참 열심히 배우려고 해서 제가 보람이 있더라고요. 주변 여성들이 다시 감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박 집사님은 진짜 대단하세요. 시어머니 노릇도 제대로 하시네. 오경숙이 시선을 잠깐 내렸다가 다시 들었습니다. 저 여성들은 모르는 것이었습니다. 박정임이 집안에서 어떤 목소리를 사용하는지 모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릇을 싱크대에 던지는 손을 모르는 것이었습니다. 딸이 현관문 닫힌 뒤에 어떤 얼굴을 하는지 모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경숙도 사실 아는 게 많지 않았습니다. 딸이 보여준 것만큼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오경숙은 알고 있었습니다. 박정임 일행이 마트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웃음소리가 자동문 너머로 사라졌습니다. 오경숙이 천천히 마트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자동문이 열리면서 냉방 바람이 얼굴에 부딪혔습니다. 입구를 지나면서 방향을 봤습니다. 박정임 일행이 채소 코너 쪽으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오경숙은 반대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마트 안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진열대 위를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오경숙이 두부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잠깐 그 자리에서 서 있었습니다. 저 여자가 저렇게 완벽하게 이중적일 수 있다는 것이 오경숙의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웃음의 온도가 밖과 안에서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 차이가 너무 크면 오히려 반듯해 보이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오경숙은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반듯함을 진짜라고 믿었습니다.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오경숙이 두부를 바구니에 넣었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그것이 분노인지 두려움인지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마트 스피커에서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오경숙은 그 음악을 들으면서 진열대 사이를 걸었습니다. 박정임의 웃음소리가 아직도 귓속에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너무 낭낭하고 너무 자연스러운 웃음이었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더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오후 오경숙은 딸의 직장 앞에 와 있었습니다. 수아에게 말하지 않은 채였습니다. 미리 알리면 딸이 나오지 말라고 할 것이 뻔했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건물 맞은편 가로수 옆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퇴근 시간이 시작되면서 건물 유리문이 수시로 열렸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씩 쏟아져 나왔습니다. 오경숙은 그 사람들 사이에서 딸의 얼굴을 찾았습니다. 저녁 노을이 건물 유리에 반사되어 주황빛으로 번졌습니다. 가로등들이 하나씩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오경숙이 코트깃을 세웠습니다. 바람이 차가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건물 유리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검은 코트를 입은 여자가 나왔습니다. 수아였습니다. 오경숙의 발이 저도 모르게 앞으로 반걸음 나갔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멈췄습니다. 수아를 제대로 보고 싶었습니다. 모르는 사람처럼 바라보고 싶었습니다. 수아가 건물 앞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가방 끈을 고쳐 잡고 잠깐 멈춰 섰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화면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오경숙이 그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노을빛이 수아의 얼굴 왼쪽으로 기울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경숙의 눈에 무언가가 들어왔습니다. 눈 아래였습니다. 왼쪽 눈 아래에 연한 멍 자국 같은 것이 보였습니다. 화장으로 가려놓은 것이었지만 노을빛 아래에서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오경숙이 가로수 줄기를 한 손으로 잡았습니다. 손가락에 나무 껍질에 거친 감촉이 박혀들었습니다. 숨을 참았습니다. 수아가 핸드폰을 가방에 넣고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 사이로 섞여 들어갔습니다. 빠른 걸음이 아니었습니다. 무거운 걸음이었습니다. 발을 끄는 것처럼 천천히 걷고 있었습니다. 가방을 든 어깨가 한쪽으로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오경숙이 수아의 뒷모습을 따라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조심하면서였습니다. 수아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수아가 걸어갔습니다. 오경숙도 같은 방향으로 걸었습니다. 버스 정류장 앞에서 수아가 멈춰 섰습니다. 오경숙은 두 발짝 뒤에서 멈췄습니다. 버스를 기다리는 수아의 얼굴이 정면에서 보였습니다. 눈 아래 멍 자국이 이 각도에서도 보였습니다. 새멍이었습니다. 이틀이 지나지 않은 멍이었습니다. 오경숙의 입술이 움직이려다가 멈췄습니다. 지금 여기서 수아를 부르면 딸이 놀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웃으면서 말할 것이었습니다. 엄마, 나 괜찮아.
그 말을 오늘은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버스가 들어왔습니다. 수아가 사람들 사이에서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버스 문이 닫혔습니다.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오경숙이 버스가 사라지는 방향을 바라봤습니다. 수아는 버스 유리창 너머에서 보이지 않았습니다. 가로등이 오경숙의 머리 위에서 노란 빛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퇴근 인파는 계속해서 오경숙 옆을 지나치고 있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오경숙만 혼자 서 있었습니다. 손이 차가웠습니다. 가로수 줄기를 잡았던 손의 감촉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눈 아래 멍은 실수로 생긴 자국이 아니었습니다. 오경숙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더는 모른 척할 수 없었습니다. 딸이 괜찮다고 말하는 동안 괜찮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엄마가 직접 알아내야 할 때였습니다. 오경숙이 가방에서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에 수아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화를 걸지 않았습니다. 화면을 끄고 가방에 다시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딸이 탄 버스가 사라진 방향과 반대 방향이었습니다. 오경숙이 향하는 곳은 집이 아니었습니다. 오경숙이 향한 곳은 구청 근처 작은 법률사무소였습니다. 아는 사람을 통해 이름을 알아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오후 늦은 시간이라 이미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불 꺼진 사무실이 보였습니다. 오경숙이 잠깐 그 앞에 서 있다가 돌아섰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내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딸의 눈 아래 멍이 자꾸 눈앞에 밟혔습니다. 노을빛 아래서 드러나던 그 연한 자국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밤 10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오경숙은 불도 제대로 켜지 않고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스탠드만 켰습니다. 노트북 화면이 켜지면서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검색창을 열었습니다. 처음엔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잠깐 멈췄습니다. 무엇부터 찾아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며느리 폭행 시어머니 신고 방법이라고 쳤습니다. 화면에 글들이 쏟아졌습니다. 오경숙이 하나하나 읽기 시작했습니다. 글을 읽는 동안 턱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비슷한 사연들이 많았습니다. 시어머니한테 맞아도 신고를 못하는 경우, 가정폭력으로 처리되는 경우, 증거가 없으면 어렵다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증거라는 단어에서 눈이 멈췄습니다. 메모지를 꺼내 볼펜을 들었습니다. 증거라고 적었습니다. 그 아래에 병원 기록이라고 적었습니다. 그 아래에 목격자라고 적었습니다. 그 아래에 녹취라고 적었습니다. 볼펜을 쥔 손이 단단했습니다. 다시 검색창을 열었습니다. 이번엔 박정임이라고 쳤습니다. 이름만으로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박정임 사기라고 다시 쳤습니다. 역시 관련 정보가 없었습니다. 오경숙이 잠깐 생각하다가 박정임 남편 이름을 떠올렸습니다. 결혼식 날 명함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서랍을 열어 명함을 찾았습니다. 오래된 영수증들 사이에서 명함이 나왔습니다. 김상배 대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회사 이름이 있었습니다. 검색창에 그 회사 이름을 쳤습니다. 화면에 회사 정보가 나왔습니다. 작은 건설 자재 회사였습니다. 법인 등록은 8년 전이었습니다. 대표이사 이름이 박정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오경숙의 눈썹이 움직였습니다. 남편이 대표인 회사인데 대표이사가 박정임으로 등록된 것이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다시 검색했습니다. 김상배라는 이름을 쳤습니다. 그리고 잠깐 뒤에 나온 기사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5년 전 지역 신문 기사였습니다. 건설 자재 대금 미지급 관련 민사 소송이었습니다. 피고인 이름 중에 박정임이 있었습니다.
오경숙이 그 기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습니다. 소송은 합의로 종결되었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기사는 짧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오경숙이 메모지에 적었습니다. 5년 전 민사소송합의 종결이라고 적었습니다. 그 아래에 대표이사 명의 박정임이라고 적었습니다. 볼펜을 내려놓고 화면을 다시 봤습니다. 물컵을 들었습니다. 물이 이미 식어 있었습니다. 차가운 물이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밤 12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오경숙이 노트북 화면을 닫지 않은 채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딸이 맞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오경숙은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밖에서 완전히 다른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과거에 이상한 것이 있었습니다. 오경숙이 눈을 떴습니다. 메모지를 다시 봤습니다. 적어놓은 단어들이 스탠드 불빛 아래서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내일 법률사무소가 문을 열면 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더 알아봐야 할 것들이 있었습니다. 오경숙이 다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면이 다시 환하게 켜졌습니다. 볼펜을 다시 들었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있었지만 손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오경숙은 구청에 먼저 들렀습니다. 민원실 문이 열리는 9시에 맞춰 도착했습니다. 줄이 이미 몇 명 서 있었습니다. 오경숙이 번호표를 뽑았습니다. 27번이었습니다. 의자에 앉아서 기다리는 동안 어젯밤에 적어둔 메모지를 다시 꺼내봤습니다. 증거, 병원 기록, 녹취, 5년 전 민사소송, 대표이사 명의 박정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글씨가 어젯밤 손이 흔들렸는지 약간 고르지 않았습니다. 번호가 불렸습니다. 창구 앞에 앉았습니다. 담당자에게 법인 등기부 등본 발급을 요청했습니다. 회사 이름과 대표자 이름을 불렀습니다. 서류가 나오는데 7분이 걸렸습니다. 오경숙이 서류를 받아 펼쳤습니다. 대표이사란에 박정임이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등기 이전 날짜가 있었습니다. 남편 김상배가 대표이사에서 빠진 시점과 박정임이 올라간 시점이 적혀 있었습니다. 날짜가 결혼하고 3개월 후였습니다. 오경숙이 그 날짜를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서류를 봉투에 넣었습니다. 민원실을 나와 바로 법률사무소로 향했습니다. 어젯밤에 찾아두었던 주소였습니다. 사무소 안은 조용했습니다. 접수 직원에게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대기 시간은 20분이었습니다. 드디어 안쪽 방으로 안내를 받았습니다. 40대 중반의 변호사가 맞은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딸이 시어머니에게 맡고 있습니다. 오경숙의 목소리가 전혀 떨리지 않았습니다. 변호사가 잠깐 멈췄다가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직접 목격하셨습니까? 아니면 딸분한테서 들으셨습니까? 딸의 눈 아래 멍을 제가 직접 봤습니다. 딸은 아직 모르게 하고 싶습니다.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적었습니다. 가정폭력으로 신고하는 방법과 증거 수집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의 과거 민사소송 기록과 재산명의 문제도 같이 봐주셨으면 합니다. 오경숙이 봉투에서 서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법인 등기부 등본이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집어들고 훑었습니다. 눈썹이 약간 올라갔습니다. 결혼 후 3개월 만에 명의가 이전됐군요. 이 시점을 기준으로 다른 재산 이전 내역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전에 민사소송 기록이 있다고 하셨는데 관련 자료 있으십니까? 오경숙이 어젯밤 캡처에 출력해온 기사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변호사가 그것도 읽었습니다.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딸분의 신체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의료 기록입니다. 둘째는 시어머니의 언어 폭력이나 폭행 현장을 담을 수 있는 녹취나 영상입니다. 오경숙이 메모지에 받아 적었습니다. 의료 기록, 녹취, 영상이라고 썼습니다. 딸이 직접 신고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방법이 있습니까? 가정폭력의 경우 제3자 신고도 가능합니다. 단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하면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오경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담이 끝나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변호사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오경숙이 명함을 받아 지갑 안에 넣었습니다. 사무소 문을 열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복도를 차갑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오경숙이 가방 끈을 고쳐 맸습니다. 오늘 알게 된 것들이 머릿속에서 선명하게 정렬되고 있었습니다. 제3명의 이전, 민사소송 전과 의료기록 필요, 녹취 필요였습니다. 딸이 모르게 움직여야 했습니다. 딸이 알면 또 괜찮다고 말할 것이었습니다. 엄마 걱정시키지 않으려고 또 웃을 것이었습니다. 오경숙은 그 웃음을 더 이상 받아줄 수 없었습니다. 복도를 걸으면서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수아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수아야, 이번 주 토요일에 엄마 집에 올 수 있어? 밥 해줄게. 답장은 30분 뒤에 왔습니다. 응, 엄마 갈게. 오경숙이 메시지를 닫았습니다. 토요일이 사흘 뒤였습니다. 그 안에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는 흐린 날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빛 한 줄기 들어오지 않는 오후였습니다. 박정임이 수아를 거실로 불렀습니다. 수아가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박정임이 테이블 위에 통장 하나와 서류 한 장을 올려놓았습니다. 이거 사인해. 수아가 테이블 위에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제목을 읽는 순간 눈이 멈췄습니다. 위임장이었습니다. 수아명의 예금 계좌에 대한 인출 위임장이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서류예요? 말 그대로야. 내가 필요할 때 쓸 수 있게 해주면 되는 거야. 집안 살림이 워낙 빠듯하니까 며느리 통장 하나쯤은 있어야 하지 않겠어. 수아가 서류를 테이블 위에 도로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니, 저도 이건 못하겠어요. 결혼 전부터 제가 모은 돈인데 이건 제 것이에요. 박정임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온도가 순식간에 내려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너 지금 나한테 못한다고 했어? 시어머니한테 그 말이 나와? 내가 그동안 뭘 해줬는데. 수아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두 손이 허벅지 위에서 조용히 말려 들어갔습니다. 어머니, 저 정말 이건 드릴 수가 없어요. 제가 다른 건 다 하겠습니다. 이것만은 안 됩니다. 박정임이 수아 쪽으로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다른 건 다 해? 내가 지금까지 제대로 한 게 뭐가 있어? 밥도 제대로 못하고 청소도 제대로 못하고 이제 돈도 못 내놓겠다는 거야? 그러면 넌 이 집에서 뭘 하는 건데? 수아가 뒤로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뒤꿈치가 소파 다리에 걸렸습니다. 어머니, 저는 할 수 있는 걸 다 하고 있어요. 부족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고치겠습니다. 하지만 이 통장만큼은 제가 결정해야 해요. 박정임이 수아의 앞으로 바짝 다가섰습니다. 수아가 더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박정임이 오른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공기가 잠깐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소리가 났습니다. 손바닥이 수아의 왼쪽 뺨을 가격하는 소리였습니다. 수아의 몸이 옆으로 기울었습니다. 무릎이 바닥에 닿았습니다. 거실 바닥이 차가웠습니다. 무릎을 통해 그 차가움이 전해져 왔습니다. 손목을 짚으려다가 손목이 바닥에 꺾였습니다. 통증이 찌릿하게 올라왔습니다. 수아가 왼손으로 오른쪽 손목을 감쌌습니다. 박정임이 내려다봤습니다. 일어나.
수아가 바닥에서 천천히 일어서려 했습니다. 손목에 힘을 주는 순간 다시 통증이 올라왔습니다. 일어나라고. 수아가 왼손만 짚고 겨우 일어섰습니다. 오른쪽 손목을 왼손으로 감싼 채였습니다. 박정임이 통장을 집어들었습니다. 내일까지 사인해서 가져와. 이게 못마땅하면 내가 이 집에서 나가면 되는 거야. 박정임이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거실에 수아만 남았습니다. 창밖이 더 어두워진 것 같았습니다. 수아가 오른쪽 손목을 조심스럽게 움직여 봤습니다. 통증이 다시 왔습니다. 소파에 천천히 앉았습니다. 손목을 쥔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뺨이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그 열기가 귓속까지 퍼졌습니다. 수아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에 엄마의 이름이 보였습니다. 손가락이 이름 위에 올려졌습니다. 그러나 통화 버튼을 누르지 않았습니다. 화면을 끄고 소파 옆에 내려놓았습니다. 흐린 창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창문이 약하게 흔들렸습니다. 수아가 손목을 감싼 손을 풀지 않은 채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한테 전화를 못하는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전화를 하면 엄마가 알 것이었습니다. 엄마가 알면 엄마가 올 것이었습니다. 엄마가 오면 엄마가 나설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수아가 감당해야 할 일들이 더 커질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혼자였습니다. 손목의 통증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손목 통증이 2시간이 지나도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그냥 참으려 했습니다. 저녁 준비를 하다가 그릇을 집어드는 순간 통증이 다시 왔습니다.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수아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코트를 집어들고 조용히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박정임 방문 앞에서 발소리를 줄였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동안 오른쪽 손목을 왼손으로 받쳐들었습니다. 계단 손잡이를 잡지 못했습니다. 빌라 입구를 나서자 찬바람이 얼굴에 부딪혔습니다. 근처 정형외과는 이미 문을 닫아 있었습니다. 수아가 택시를 잡아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응급실 접수를 하면서 담당 직원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다치셨어요? 수아가 잠깐 망설였습니다. 넘어졌어요. 바닥에 손을 잘못 짚었어요. 직원이 접수증을 내밀었습니다. 수아가 왼손으로 서명했습니다. 엑스레이를 찍고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복도 의자에 앉았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천장에서 차갑게 내리쬐었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복도를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의료진들이 오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아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의사가 나와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골절은 아닌데요. 인대 손상입니다. 3주에서 4주 정도 고정이 필요하고요. 어떻게 다치신 건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넘어지다가 손을 잘못 짚었어요. 의사가 잠깐 수아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수아는 시선을 내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부목 처치해드릴게요. 간호사가 오른쪽 손목에 부목을 대고 붕대를 감기 시작했습니다. 붕대가 손목을 감아 들어가는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단단하게 고정되면서 통증이 조금 잡혔습니다. 진통제 처방해 드릴게요. 3일치입니다. 무거운 거 들지 마시고 무리하지 마세요. 수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방전을 받아 약국에서 약을 받았습니다. 약 봉지를 왼손에 들고 다시 응급실 복도 의자에 앉았습니다. 잠깐 쉬어야 했습니다. 택시를 부를 기운을 모아야 했습니다. 복도가 조용했습니다. 형광등 소리가 아주 작게 울리고 있었습니다. 수아가 오른쪽 손목을 내려다봤습니다. 흰 붕대가 손목을 단단히 감고 있었습니다. 이걸 보고 박정임이 뭐라고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가면 또 저녁을 차려야 했습니다. 왼손으로 해야 했습니다. 그것도 인대 손상인 걸 모르는 척하면서였습니다.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민준이었습니다. 어디야? 저녁 왜 없어? 수아가 잠깐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병원이야. 손목 다쳐서 응급실 왔어. 뭐? 언제? 왜 말 안 했어? 지금 말하는 거잖아. 조금 있다가 들어갈게. 전화가 끊겼습니다. 민준이 달려올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민준은 오지 않았습니다. 20분이 지났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수아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약봉지를 왼손에 쥐었습니다. 붕대 감긴 오른쪽 손목을 가슴 쪽으로 끌어당겼습니다. 응급실 자동문이 열렸습니다. 밖에서 찬 공기가 밀려 들어왔습니다. 수아가 코트깃을 여미려다가 오른손을 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왼손으로 코트깃을 여몄습니다. 택시 앱을 열었습니다. 집 주소를 입력했습니다. 배차가 완료되었다는 알림이 울렸습니다. 수아가 응급실 입구 앞에 서서 택시를 기다렸습니다. 밤바람이 머리카락을 흩날렸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등 뒤에서 쏟아졌습니다. 그 불빛이 수아의 그림자를 길게 인도 위에 드리웠습니다. 혼자인 그림자였습니다. 택시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아가 택시 문을 왼손으로 열었습니다. 뒷자리에 앉아 문을 닫았습니다. 집 주소를 말했습니다.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병원 건물이 멀어졌습니다. 수아가 오른쪽 손목을 왼손으로 가만히 잡았습니다. 아프지 않게 아주 조심스럽게 감쌌습니다. 창밖에 밤거리가 흘러 지나갔습니다. 사람들이 걷고 있었습니다. 불 켜진 가게들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수아와는 아무 상관없는 세계 같았습니다. 엄마한테는 오늘도 말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오경숙은 잠을 거의 자지 못했습니다. 새벽 2시까지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박정임의 과거를 파고들수록 이상한 것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5년 전 민사소송 이전에도 비슷한 분쟁이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같은 지역 커뮤니티에 오래된 글 하나가 남아 있었습니다. 개 모임 돈을 들고 잠적한 여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름은 나와 있지 않았지만 정황이 맞아 들어갔습니다. 오경숙이 그 글을 출력해 두었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눈이 감기지 않았습니다. 딸의 눈 아래 멍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결국 날이 밝는 것을 보면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침 햇살이 거실 창문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오경숙이 소파에 앉아 스마트폰을 들었습니다. 수아에게 어젯밤에 보낸 메시지를 다시 봤습니다. 잘 자, 수아야. 토요일에 봐. 읽음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답장은 없었습니다. 오경숙이 화면을 잠시 바라보다가 내려놓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수아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엄마, 나 손목 좀 다쳤어. 병원 다녀왔는데 인대 손상이래. 별거 아니야. 오경숙의 손이 멈췄습니다. 메시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인대 손상이라고 했습니다. 별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어제 있었던 일이 한 줄짜리 메시지로 전해진 것이었습니다. 오경숙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2번 울리고 연결되었습니다. 수아야, 손목이 어떻게 된 거야? 넘어졌어, 엄마. 진짜 별거 아니야. 목소리가 피곤했습니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 목소리였습니다. 넘어졌다고? 어디서 넘어진 거야? 많이 아파? 집에서, 계단에서 발을 헛디뎠어. 걱정하지 마. 오경숙이 말을 잠깐 멈췄습니다. 집에서 계단에서라는 말이 맞지 않았습니다. 신혼집은 엘리베이터 건물이 아니었지만 수아가 계단을 쓸 이유는 없었습니다. 수아야, 솔직하게 말해줘.
엄마, 진짜야. 나 지금 괜찮아. 괜찮으면 왜 어젯밤에 연락을 안 했어? 자느라고.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오경숙이 전화기를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토요일에 엄마 집 올 수 있지? 응, 갈게. 걱정하지 마, 엄마. 전화가 끊겼습니다. 오경숙이 스마트폰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에서 아침 햇살이 거실 바닥 위를 길게 가로질렀습니다. 테이블 위에 어젯밤 펼쳐둔 서류들이 있었습니다. 법인 등기부 등본, 메모지, 변호사 명함이었습니다. 오경숙이 변호사 명함을 집어들었습니다. 명함 뒷면에 어젯밤 볼펜으로 받아 적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의료기록, 녹취, 증거 3가지였습니다. 이제 의료기록이 생겼습니다. 수아가 병원을 다녀왔습니다. 넘어졌다고 했지만 기록은 남아있을 것이었습니다. 인대 손상 진단서가 있을 것이었습니다. 오경숙이 메모지에 새로 적었습니다. 어제 날짜 옆에 응급실, 인대 손상, 진단서 확인 필요라고 썼습니다. 볼펜을 내려놓았습니다. 햇살이 서류 위로 비스듬히 들어왔습니다. 오경숙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냄비에 물을 올렸습니다. 토요일까지 이틀이 남아 있었습니다. 딸이 오면 진단서 이야기를 꺼내야 했습니다. 딸이 또 괜찮다고 말하기 전에 먼저 말해야 했습니다. 물이 끓기 시작했습니다. 오경숙이 그 소리를 들으면서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딸이 괜찮다는 말을 믿었던 시간이 얼마나 길었는지 생각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 시간을 후회하기엔 지금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았습니다. 토요일 낮 12시가 조금 넘어서였습니다.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오경숙이 앞치마를 벗으면서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수아가 서 있었습니다. 베이지 니트에 검은 코트를 걸친 채였습니다. 가방을 왼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오른쪽 손목에 붕대가 감겨 있었습니다. 코트 소매 밖으로 붕대 끝이 삐져나와 있었습니다. 엄마, 나왔어. 수아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익숙한 웃음이었습니다. 왔어. 들어와. 오경숙이 한 발짝 뒤로 물러서며 딸을 맞았습니다. 수아가 신발을 벗었습니다. 왼손으로 신발 뒤꿈치를 누르며 벗었습니다. 오른손을 사용하지 않으려는 동작이었습니다. 오경숙이 그것을 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밥 다 됐어? 냄새 좋은데. 응, 다 됐어. 식탁에 앉아. 수아가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낡은 소파, 스탠드, 창가로 들어오는 햇살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보아온 풍경이었습니다. 수아의 어깨가 조금 내려앉는 것이 보였습니다. 긴장이 약간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식탁에 앉았습니다. 오경숙이 국을 떠서 수아 앞에 놓았습니다. 미역국이었습니다. 수아가 좋아하는 것이었습니다. 엄마, 이거 나 때문에 끓인 거야? 응, 내가 온다고 해서. 수아가 숟가락을 집으려다가 오른손을 썼습니다. 순간 손목에 힘이 들어가는 바람에 얼굴이 굳었습니다. 숟가락을 내려놓고 왼손으로 바꿔들었습니다. 오경숙이 맞은편에 앉아서 그것을 바라봤습니다. 손목 많이 아파? 아니, 괜찮아. 며칠 지나면 나을 거래. 어디서 넘어진 거야, 정확히. 수아가 국을 한 숟가락 뜨면서 대답했습니다. 엄마, 그냥 넘어진 거야. 계단에서. 수아야. 오경숙이 수아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수아가 숟가락을 멈추고 엄마를 봤습니다. 오경숙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나한테 솔직하게 말해줘. 나 다 알고 있어. 수아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국그릇 안에서 김이 천천히 올라왔습니다. 창밖에서 햇살이 식탁 위로 비스듬히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아가 먼저 시선을 내렸습니다.
입술을 한번 깨물었습니다. 엄마, 그냥 넘어진 거야. 진짜로. 수아야, 나 내 직장 앞에서 너 봤어. 수아의 고개가 천천히 들렸습니다. 언제? 저번 주 수요일 퇴근할 때. 수아가 오경숙을 바라봤습니다. 입이 열리려다가 다시 닫혔습니다. 눈 아래 멍봤어. 오경숙의 목소리가 낮고 조용했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흔들리지도 않았습니다. 그 목소리가 오히려 더 무겁게 식탁 위를 내리눌렀습니다. 수아의 눈가가 조용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응? 나 지금까지 엄마한테 거짓말했어. 목소리가 조금 흔들렸습니다. 그래도 무너지지 않으려 했습니다. 알아. 오경숙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식탁 위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수아의 왼손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수아의 눈에서 눈물이 한 방울 흘러내렸습니다. 처음으로 흐르는 눈물이었습니다. 엄마 앞에서 처음으로였습니다. 미역국에서 올라오는 김이 두 사람 사이에서 천천히 피어올랐습니다. 창밖 햇살이 그 기미로 부드럽게 쏟아졌습니다. 오경숙은 말이 없었습니다. 손을 얹은 채 딸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수아가 말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천천히였습니다. 결혼하고 처음 한 달은 괜찮았다고 했습니다. 박정임이 조금 까다롭다는 건 알았지만 견딜 수 있는 수준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두 달째부터 달라졌다고 했습니다. 음식 트집이 시작되었다고 했습니다. 밥이 설다, 찌개가 싱겁다, 반찬이 식었다였습니다. 처음엔 자신이 부족한 거라고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더 열심히 하면 나아질 거라고 믿었다고 했습니다. 오경숙이 말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수아가 계속했습니다. 세 달째에는 그릇을 던지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상위의 그릇을 바닥에 내려치는 것이었습니다. 수아가 치우고 다시 차리는 동안 박정임은 텔레비전을 봤다고 했습니다. 민준한테 말했더니 엄마가 원래 좀 그런 사람이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수아의 목소리가 그 대목에서 잠깐 흔들렸습니다. 오경숙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손을 뻗어 위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듣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지금 딸에게 필요한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네 달째에는 처음으로 맞았다고 했습니다. 청소가 덜 됐다고 뺨을 맞았다고 했습니다. 수아가 그 말을 하는 순간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처음 맞았을 때 왜 바로 말 안 했어? 오경숙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엄마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서, 그리고 내가 잘못한 게 있나 싶어서. 수아가 손등으로 눈가를 닦았습니다. 내가 더 잘하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어. 더 열심히 하면 어머니가 나를 인정해 줄 거라고 믿었어. 오경숙의 어깨가 아주 조금 움직였습니다. 딸이 잘못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너무 분명했습니다. 눈 아래 멍은 언제 생긴 거야? 저번 주 빨래를 늦게 했다고 수아가 짧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손목 이야기를 했습니다. 통장 위임장 이야기였습니다. 사인을 거부했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뺨을 맞고 쓰러졌다고 했습니다. 손목이 바닥에 꺾였다고 했습니다. 오경숙이 그 말을 들으면서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얹었습니다. 손가락이 조용히 말려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수아는 보지 못했습니다. 민준이는 알고 있어? 알아. 그냥 모른 척해. 이혼 생각은 해봤어? 수아가 잠깐 멈췄습니다. 무서워. 이혼하면 나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 어머니가 뭔가를 알고 있는 것 같아. 나한테 약점이 있는 것처럼 말할 때가 있어. 오경숙이 그 말에서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약점이라는 말이 귓속에 걸렸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했어? 가끔 웃으면서 그래.
수아 씨가 참 착하게 사네. 이 집에서 잘 버티네 하고 아무것도 아닌 말 같은데 기분이 나빠. 오경숙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기분 나쁜 말이 맞았습니다. 그리고 기분 나쁜 것으로 끝나는 말이 아닐 수도 있었습니다. 오경숙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수아야, 이제 엄마한테 다 맡겨. 엄마가 할게. 수아가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무슨 말이야? 무서운 일 하려는 거 아니야. 그냥 엄마가 해야 할 일을 하려는 거야. 오경숙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테이블 위에 빈 국그릇을 들었습니다. 부엌으로 가져가면서 말했습니다. 오늘 여기서 자고 가. 수아가 소파에 앉은 채 엄마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엄마의 등이 평소보다 단단해 보였습니다. 창밖에서 오후 햇살이 기울어지고 있었습니다. 수아가 눈가를 다시 닦았습니다. 이번엔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슴 어딘가에서 무거운 것 하나가 천천히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오경숙이 부엌에서 물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가 거실까지 들렸습니다. 수아가 소파 등받이에 천천히 기댔습니다. 이 소파에 이렇게 기대본 것이 얼마 만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수아가 잠든 것을 확인한 건 밤 10시였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서 수아는 소파에 기대다가 그대로 잠이 들었습니다. 오경숙이 담요를 가져다 덮어주었습니다. 수아는 깨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지쳐 있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오경숙이 수아를 안방으로 옮기고 방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스탠드를 켰습니다. 서랍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지난 며칠 동안 모아둔 것들이 있었습니다. 법인 등기부 등본, 5년 전 민사소송 기사 출력본, 커뮤니티 글 출력본이었습니다. 서류들을 책상 위에 펼쳤습니다. 메모지도 꺼냈습니다. 오늘 수아에게서 들은 것들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첫 폭언 시점 결혼 2달째라고 적었습니다. 첫 폭행 시점 결혼 넉 달째라고 적었습니다. 손목 부상 날짜 사흘 전이라고 적었습니다. 병원 응급실 기록 있음이라고 적었습니다. 통장 위임장 요구 폭행과 동시라고 적었습니다. 눈 아래 멍 저번 주 수요일 직접 목격이라고 적었습니다. 볼펜이 종이 위를 달리는 소리가 조용한 방 안에서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오경숙이 메모지를 내려놓고 스마트폰을 들었습니다. 변호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월요일 오전에 다시 상담을 요청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딸에게서 직접 들은 내용을 요약해서 함께 보냈습니다.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창밖은 깊은 밤이었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경숙이 다시 서류들을 봤습니다. 법인 등기부 등본이었습니다. 결혼 3개월 후 명의가 이전된 날짜였습니다. 그 날짜 옆에 볼펜으로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다음 장을 펼쳤습니다. 민사소송 기사였습니다. 피고인 이름에 박정임이 있었습니다. 합의 종결이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합의 금액은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오경숙이 그 이름 아래에 줄을 그었습니다. 이번엔 커뮤니티 글을 봤습니다. 꽤 돈 들고 잠적한 여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름은 없었지만 지역과 시점이 맞아 들어갔습니다. 오경숙이 그 출력본을 봉투에 다시 넣었습니다. 메모지를 다시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확보된 것들을 항목별로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딸의 응급실 진단서였습니다. 이것은 딸이 직접 발급받아야 했습니다. 두 번째, 가정폭력 현장 녹취였습니다. 이것은 아직 없었습니다. 세 번째, 제3명의 불법 이전 자료였습니다. 법인 등기부로 일부 확보되었습니다. 네 번째, 박정임의 과거 사기 전력이었습니다. 민사소송 기록과 커뮤니티 글이 있었습니다. 오경숙이 두 번째 항목 앞에
별표를 쳤습니다. 녹취가 없었습니다. 녹취가 없으면 폭행의 직접 증거가 없었습니다. 딸의 진술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녹취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오경숙이 스마트폰을 다시 들었습니다. 검색창을 열었습니다. 소형 녹음기 구매라고 쳤습니다. 화면에 제품들이 쏟아졌습니다. 작은 것, 옷에 숨길 수 있는 것, 배터리가 오래가는 것이었습니다. 오경숙이 하나를 골랐습니다. 다음 날 오전 수령 가능한 것으로 주문했습니다. 결제 버튼을 눌렀습니다. 주문 완료 알림이 왔습니다. 오경숙이 스마트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메모지에 추가로 적었습니다. 일요일 오전 녹음기 수령, 월요일 변호사 상담, 수아에게 녹음기 전달 계획이었습니다. 볼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스탠드 불빛이 서류들 위를 노랗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수아가 자고 있는 방문이 보였습니다. 오경숙이 그 문을 바라봤습니다. 딸이 결혼하고 처음으로 엄마 집에서 자는 밤이었습니다. 이 집에서 나간 뒤 처음으로 돌아와 잠든 밤이었습니다. 오경숙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수아 방문 앞까지 걸어갔습니다. 문에 귀를 대지 않아도 조용한 것이 느껴졌습니다. 깊이 자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오경숙이 돌아왔습니다. 다시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서류들을 봉투에 차례로 넣었습니다. 메모지를 맨 위에 올렸습니다. 봉투를 서랍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서랍이 닫혔습니다. 스탠드 불빛이 노랗게 타고 있었습니다. 오경숙이 그 불빛 아래서 반듯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내일부터 움직여야 했습니다. 빠를수록 좋았습니다.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오경숙은 아침 6시에 눈을 떴습니다. 수아는 일요일 저녁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돌아가기 전에 오경숙이 녹음기를 수아의 손에 쥐어줬습니다. 일요일 오전에 도착한 것이었습니다. 손에 쏙 들어오는 작은 크기였습니다. 이게 뭐야, 엄마? 녹음기야. 어머니가 말할 때 켜놔. 수아가 녹음기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이거 쓰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일단 켜두기만 해. 나머지는 엄마가 알아서 할게. 수아가 녹음기를 손에 쥐었습니다. 한참 바라보다가 가방 안에 넣었습니다. 엄마, 무리하지 마. 무리 안 해. 걱정하지 마. 수아가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오경숙이 그 소리를 듣고 나서 다시 책상 앞으로 갔습니다. 오늘 아침에 할 일을 순서대로 다시 확인했습니다. 첫 번째는 세무서였습니다. 박정인 명의 법인의 탈세 여부 관련 제보였습니다. 법인 대표이사 명의가 남편에서 아내로 이전된 시점과 이후 세금 신고 내역을 확인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변호사가 월요일 상담에서 이 루트를 먼저 쓰라고 했습니다. 가정폭력보다 재산 관련 제보가 초기에 움직임을 만들기 더 쉽다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경찰서였습니다. 가정폭력 제3자 신고였습니다. 딸의 응급실 진단서 사본을 첨부한 신고서였습니다. 수아가 어젯밤 진단서 사본을 찍어 보내줬습니다. 오경숙이 그것을 출력해 봉투에 넣었습니다. 세 번째는 변호사 상담이었습니다. 이 순서대로 오전 안에 다 끝내야 했습니다. 오경숙이 코트를 입었습니다. 가방에 서류 봉투를 넣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아침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발걸음이 빠르지 않았습니다. 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멈추지도 않았습니다. 세무서는 구청 건물 옆이었습니다. 접수 창구 앞에 번호표를 뽑고 기다렸습니다. 번호가 불리자 창구 앞에 앉았습니다. 담당 직원이 용건을 물었습니다. 법인 탈세 관련 제보입니다. 오경숙이 봉투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법인 등기부 등본과 이전 날짜를 정리한 메모지였습니다. 담당 직원이 서류를 받아 검토했습니다.
접수해드리겠습니다. 조사 결과는 별도로 통보됩니다. 오경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접수증을 받아 가방에 넣었습니다. 세무서를 나와서 걸음을 옮겼습니다. 경찰서는 2블록 거리였습니다. 민원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안을 차갑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가정폭력 신고 접수 창구를 찾았습니다. 창구 앞에 섰습니다. 담당 경찰관이 올려다봤습니다. 가정폭력 피해 관련 제3자 신고를 하러 왔습니다. 오경숙의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십니까? 피해자의 어머니입니다. 서류 봉투를 열었습니다. 응급실 진단서 사본, 메모지, 폭행 날짜와 경위를 정리한 한 장짜리 문서였습니다. 어젯밤 오경숙이 직접 작성한 것이었습니다. 담당 경찰관이 서류를 받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오경숙이 창구 앞에 반듯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등이 굽지 않았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눈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6개월이 걸렸습니다. 딸이 처음 맞은 날부터 오늘까지였습니다. 그 6개월을 딸은 혼자 버텼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담당 경찰관이 접수 번호를 알려줬습니다. 담당자 배정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오경숙이 접수증을 받아 가방에 넣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경찰서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바깥 공기가 아침보다 조금 따뜻해져 있었습니다. 햇살이 인도 위로 비스듬히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오경숙이 코트깃을 여미며 걸음을 옮겼습니다. 이제 변호사 사무소로 가야 했습니다. 3곳 중 2곳이 끝났습니다. 발걸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화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수아에게서 짧은 메시지가 왔습니다. 녹음됐어. 엄마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오경숙이 그 메시지를 보고 변호사에게 바로 연락했습니다. 녹음 파일을 넘기는 방법을 확인했습니다. 수아가 퇴근 후 변호사 사무소에 들러 파일을 전달했습니다. 오경숙은 그 사실을 확인하고 나서야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오전이었습니다. 오경숙은 집에서 스마트폰을 들고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기다리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 시각 신혼집 5층 복도에서는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계단 발소리가 올라오는 시간은 오전 10시 40분이었습니다. 2명의 발소리였습니다. 무거운 발소리였습니다. 복도 끝에서 신혼집 현관 앞까지 걸어오는데 5초가 걸렸습니다. 벨이 울렸습니다. 박정임이 실내복 차림으로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아직 낮이었고 수아는 출근한 뒤였습니다. 민준도 직장에 나간 뒤였습니다. 집안에 박정임 혼자였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순간 2명의 남자가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짙은 색 점퍼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신분증을 펼쳐 보였습니다. 박정임 씨 맞으십니까? 박정임이 신분증을 받습니다. 형사 신분증이었습니다. 가정폭력 및 재산 관련 조사건으로 임의 동행을 요청드립니다. 박정임의 손이 현관 손잡이를 쥔 채 멈췄습니다. 얼굴에서 혈색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를요?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는데요. 우선 같이 가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형사의 목소리는 낮고 평평했습니다. 설명도 없었고 협상도 없었습니다. 박정임이 뒤로 반걸음 물러섰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제가 며느리한테 잘못한 게 뭐가 있다고요. 저는 항상 며느리를 친딸처럼 생각했어요. 목소리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평소 동네에서 쓰던 그 낭낭한 목소리였습니다. 그러나 형사는 그 목소리에 전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박정임 씨,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에 대해서는 경찰서에서 말씀하시면 됩니다.
박정임이 형사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뒤로 한 발짝 물러서려 했습니다. 그 순간 무릎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현관 손잡이를 잡은 손이 미끄러졌습니다. 몸이 앞으로 기울었습니다. 형사 한 명이 재빨리 팔을 잡았습니다. 괜찮으십니까? 박정임이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실내화를 신은 발이 복도 바닥 위에서 힘없이 펼쳐졌습니다. 손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복도를 차갑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박정임의 얼굴이 그 빛 아래서 새하얗게 드러났습니다. 동네에서 쓰던 웃음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교회 집사의 얼굴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동네 인심 좋은 아주머니의 얼굴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남은 것은 그냥 한 사람이었습니다. 복도 바닥에 주저앉은 한 사람이었습니다. 잠시 뒤 구급대원이 올라왔습니다. 혈압이 급격히 떨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들것이 복도 위로 올라왔습니다. 박정임이 들것에 실렸습니다. 형사 한 명이 들것 옆을 걸으면서 병원 이송 후 조사를 이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복도 아래층에서 이웃 주민이 올라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묻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박정임이 실린 들것이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습니다. 복도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형광등이 텅 빈 복도를 혼자 비추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린 채로 있었습니다. 안쪽 거실이 보였습니다. 텔레비전이 켜져 있었습니다. 볼륨이 낮아서 무슨 내용인지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박정임이 아침에 보다가 멈춘 채였습니다. 형사가 현관문을 닫았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복도에 짧게 울렸습니다. 그리고 조용해졌습니다.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박정임이 쓰러진 날 오후 수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형사들이 왔었대. 어머니가 병원에 실려갔어. 알아, 수아야. 엄마가 한 거야?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가 해야 할 일을 한 거야. 수아가 전화 너머에서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마워, 엄마. 그날 밤 민준에게서 수아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는 것이었습니다. 민준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수아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당신이 신고한 거야? 나 신고한 거 아니야. 수아가 평평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럼 누가 한 거야?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이야? 민준아, 나 이혼하고 싶어. 전화 너머가 조용해졌습니다. 지금 무슨 말하는 거야? 나 더는 못하겠어. 어머니가 병원에 계신데 지금 이 얘기가 나와? 어머니가 병원에 계시든 집에 계시든 내 마음은 똑같아. 민준이 더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수아가 가정법원 복도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묶었습니다. 손목의 붕대는 보호대로 교체되어 있었습니다. 옆에는 변호사가 앉아서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수아가 복도를 바라봤습니다. 법원 복도는 조용하고 길었습니다. 형광등이 끝까지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 복도를 민준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넥타이가 약간 삐뚤어져 있었습니다. 얼굴이 어두웠습니다. 수아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민준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수아가 먼저 시선을 내렸습니다. 변호사가 수아에게 서류 한 장을 건네며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수아가 서류를 받아 읽었습니다. 이혼 조정 신청서였습니다. 한 줄 한 줄 읽었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민준이 맞은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자기 쪽 변호사가 옆에 앉았습니다. 수아야, 우리 한 번 더 얘기해봐. 지금 엄마도 힘든 상황이야. 같이 버텨줄 수 없어?
수아가 서류에서 눈을 들지 않았습니다. 민준아, 나 버티는 거 이미 오래 했어. 내가 버티는 동안 내가 뭘 해줬는지 생각해봐. 민준이 입을 열었다가 닫았습니다. 할 말을 찾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아가 서류를 변호사에게 돌려줬습니다. 진행해 주세요. 조정 담당자가 안으로 들어오라는 안내를 했습니다. 수아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검은 정장이 형광등 아래서 단단하게 빛났습니다. 민준이 수아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수아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법원 안쪽 문이 열렸습니다. 수아가 변호사와 함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민준이 복도 의자에 혼자 남았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그 위로 차갑게 내려앉았습니다. 민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을 무릎 위에 올렸습니다. 엄마가 했던 일들이 머릿속에서 하나씩 지나갔습니다. 원래 그런 사람이라고 넘겼던 장면들이었습니다. 수아가 울지 않아서 괜찮은 줄 알았던 날들이었습니다. 복도가 길고 조용했습니다. 형광등 소리가 아주 작게 울렸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민준이 거기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봄이 되었습니다. 이혼 조정이 완료된 것은 그로부터 한 달 반이 지난 뒤였습니다. 박정임은 가정폭력과 재산명예 불법 이전으로 약식 기소되었습니다. 민사소송도 추가로 진행 중이었습니다. 민주는 조정 과정에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수아는 혼인 기간 동안 발생한 재산 분할과 위자료를 받았습니다. 그 돈으로 작은 월세방을 구했습니다. 혼자 사는 방이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낯설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공간이 이렇게 조용한 것이라는 걸 오랜만에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 조용함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가슴을 짓누르던 조용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자신의 것인 조용함이었습니다. 이사한 지 사흘째 되는 날 오경숙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수아야, 오늘 엄마 집에 올 수 있어? 응, 갈게. 버스를 타고 오는 길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벚꽃이 보였습니다. 작년 결혼식 날 예식장 앞에서 봤던 벚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꽃이 그냥 꽃이었습니다. 무언가를 잡아야 한다는 느낌이 없었습니다. 그냥 예뻤습니다. 수아가 엄마 집 현관 앞에 섰습니다. 벨을 눌렀습니다. 왔어. 오경숙이 문을 열었습니다. 꽃무늬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수아가 어릴 때부터 봐온 그 앞치마였습니다. 들어와, 밥 거의 다 됐어. 수아가 신발을 벗었습니다. 이번엔 오른손으로 뒤꿈치를 눌렀습니다. 손목이 다 나아 있었습니다. 거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낡은 소파, 스탠드, 창가로 들어오는 봄 햇살이었습니다. 이 풍경이 이렇게 반가운 것인지 몰랐습니다. 부엌에서 달걀 지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지글지글한 소리였습니다. 참기름 냄새가 흘러나왔습니다. 수아가 부엌 입구로 갔습니다. 오경숙이 가스레인지 앞에서 달걀말이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뒤로 돌아서서 꼼꼼히 말아 올리는 손이 보였습니다. 수아가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어릴 때 아침마다 봐온 뒷모습이었습니다. 도시락통에 달걀말이를 담아주던 그 손이었습니다. 엄마. 응, 나 진짜 괜찮아. 오경숙이 뒤를 돌아봤습니다. 수아가 부엌 입구에 기대어 웃고 있었습니다. 억지로 당겨 올린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입꼬리가 자연스럽게 올라가 있었습니다. 눈이 같이 웃고 있었습니다. 오경숙이 그 웃음을 봤습니다. 지갑 속 사진과 똑같은 웃음이었습니다. 앞니 2개 빠진 채로 웃던 그 아이의 웃음이었습니다. 알아. 오경숙이 짧게 대답하고 다시 가스레인지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달걀말이를 도마 위에 올리고 썰기 시작했습니다. 칼이 도마 위에서
또각또각 소리를 냈습니다. 수아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내가 밥 담을게. 그래, 밥솥 열어. 수아가 밥솥을 열었습니다. 뜨거운 김이 손 위로 피어올랐습니다. 밥을 2그릇 담았습니다. 2그릇을 나란히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달걀말이가 접시에 담겨 테이블에 놓였습니다. 미역국도 나왔습니다. 2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수아가 먼저 말했습니다. 오경숙이 미역국을 한 숟가락 떴습니다. 창밖에서 봄 햇살이 테이블 위로 쏟아졌습니다. 달걀말이에서 김이 조금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참기름 냄새가 부엌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2사람이 나란히 밥을 먹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밥솥에서 보온 소리가 작게 났습니다. 창밖에서 바람이 한번 지나갔습니다. 봄바람이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오경숙이 달걀말이를 집어 수아의 밥그릇 위에 올려줬습니다. 수아가 그것을 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먹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수아가 돌아간 뒤 오경숙은 한참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지갑을 꺼내 놓았습니다. 안쪽에서 사진을 꺼냈습니다. 앞니 2개 빠진 채로 웃는 수아의 초등학교 졸업사진이었습니다. 가장자리가 달아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품에 넣고 다닌 사진이었습니다. 오경숙이 그 사진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봄 햇살이 사진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오늘 수아가 웃던 얼굴과 사진 속 웃음이 포개졌습니다. 같은 웃음이었습니다. 오경숙이 녹차잔을 들었습니다. 따뜻한 잔이었습니다. 손바닥이 온기로 채워졌습니다. 창밖에서 봄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딸이 맞고도 웃었습니다. 엄마가 알까봐 지은 웃음이었습니다. 엄마는 그 웃음 뒤에 숨겨진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움직였습니다. 소리 없이, 그러나 단 한 번도 멈추지 않고 움직였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조용한 싸움은 이렇게 생겼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 곁에도 혼자 웃으면서 버티고 있는 사람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 웃음 뒤를 한 번만 더 들여다봐 주세요. 이 사연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무료로 누르는 그 한 번이 이런 이야기를 계속 만들어가는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겠습니다.